우리는 뭐 자원 빈국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안에서 없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는 분분하죠. 거기에 금도 있고 뭐 있고 그거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30년 됐는데 실제로 제대로 못 캐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15종 정도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그게 되죠.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번에 2부 순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준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갈 건데요. 이전에는 이런 자원도 있었나 했던 자원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팔라듐도 알고 뭐 그야말로 니켈도 리튬도 이제 막 다 전문가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원들이 자꾸만 고갈돼 간다, 또는 이제 캐내기 쉬운 자원들이 다 끝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뭐 다른 데서 또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바다도 생각해보고 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남극도 생각해보고 진짜 별 생각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곳이 있다든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갑자기 그런 얘기하죠. 달나라 가서 키우자. 네. 아니 달나라에서 뭐 헬륨3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소행성에 많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참 자괴감이 좀 생겨요. 자괴감이라는 무슨, 네.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달나라까지 가려고 할까. 박사님의 전공이자 또 일종의 지질자원연구원으로서 이게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인 거군요. 물론 이제 미래의 자원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우리는 그럼 땅 속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지구가 반지름이 한 6,500km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는데, 지각이 보통 한 10km, 15km에서 30km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멘틀을 뚫어본 적이 없어요. 시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깊게까지 뚫어본 게 러시아 애들이 뚫었던 게 한 12km 정도, 콜라반도라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땅 속은 불과 수십 센치만 들어가도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럼 자원은 어떻게 개발했냐? 이때는 찾기 쉬운 것들을만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기 쉬웠냐? 우리나라가 언제 자원 많이 캐냐면 일제시대 때 많이 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네. 이제 지질학자들이 막 갔다가 실제로 노두라고 이제 암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광채가 아예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이런 데를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찾았던 건데, 쉽게 찾았던 건 다 찾았고 이제 땅속 깊숙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많은 탐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땅속 깊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간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중에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과 이제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자원에 대한 탐사를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나라 자체에서 우리는 뭐 자원 빈국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안에서 없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는 분분하죠. 우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다. 예를 들어 태백산 광화대로 옛날에 광산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있어요. 그럼 광물이 아무데나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데 생기는 건데, 그런 비슷한 지질학적인 조건을 가진 데가 예를 들면 미국의 네바다에 있는 더 그레이트 베이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광물도 또 찾아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태백산 광화대라는 데 이렇게 많았었던데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거의 탐사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내 이제 리튬 탐사를 위해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나듐 같은 거 이런 거 국내 탐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니켈하고 코발트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원유나 이런 천연가스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런 새로운 자원들은 한 번도 연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다니십니까?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지형에서 발견이 되고 어디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광물이라는 게 말씀드린 아무 데서나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자 들어가는 동네에 있으면 금이 있으니까 금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큰 지역에서 찾고 그다음에 좁혀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태백산 광화대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역명 따면 제천서부터 이제 강원도 이제 삼척 이제 울진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쪽에
지질학적으로 광물들이 이제 생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 탐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물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리튬을 찾는다 그러면 리튬은 그 중에서도 뭐 LCT 페그마타이트라는 데에서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LCT가 리튬, 세슘, 그다음에 탄탈륨이에요. 옛날에는 원래는 이것도 리튬 찾은 게 아니라 탄탈륨 때문에 찾았던 거. 탄탈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이 리튬 원래는 이제 부가적인 애였죠. 늘. 역시 세상은 누가 승자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비슷한 데가 있어갖고 저희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거기서 찾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찾는 기술을 만든다면 이런 타입에 대한 탐사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국내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광산을 찾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몽골이니 카자흐스탄이니 이런 나라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탐사 안 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희망은 여기저기서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아까 말한 이런 데가 얘 부산물이잖아요. 네. 부산물은 얘들이 주역이 돼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네. 얘를 찾는 기술조차도 아직 그렇게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기술을 만들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해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어쨌든 생산으로 2위입니다. 2위 수준에 걸맞는 원자재 확보 노력을 해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아주 턱없이 부족하거나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자원 개발은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초기 투자 비용도 필요고 리스크도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명박 정권 때 굉장히 무리를 빚었더라도 실제로는 팀 코리아라는 개념으로 국영기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민간 기업들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배터리 회사들끼리 다 적이더라고. 서로 소송 걸고 난리였죠 그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원하고 좀 상황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은 우리하고만 같이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자원 개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는 섣불리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포스코가 자기네들이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 2017년쯤에 되면은 4만 톤 리튬 생산한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뉴스를 생생. 냈습니다. 4만 톤이면은 아까 말한 테슬라 거의 뭐 60kg라면은 한 70만 대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엄청난 양이죠. 이야, 그쪽 배터리 쪽 자원으로는 완전 자원 부국될 뻔한 그렇죠. 양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양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20만 톤 나올 때였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이 자원이 모자랄 것 같으니 이런 광산 개발해야겠습니다. 이거를 기한을 하면 월급쟁이 사장님이 그거 사인하겠어요? 못하죠.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막 그런데. 근데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코가 좀 있으면 한 대입니다. 우리 그거 사다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쿠 이게 또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여가네요. 그럼 이게 네.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 물론 포스코는 그렇게 못했죠. 지금도 아직도 이제 포스코는 계속 투자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는 한은 포스코가 그나마 아르헨티나 쪽에서 성과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호주 쪽에 장기 공급 계약 뭐 이런 거 맺긴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질적인 배터리 공급 라인을 갖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독일의 회사하고 해갖고 장기 공급 계약 맺었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지열수에서 리튬 뽑는 이런 회사인데 그게 실현화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가 정도 되는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배터리 관련해서는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맞습니다. 갖고 있고 또 생산 능력도 굉장한데 혹시라도 그 공장을 다 못 돌릴 정도로 원자재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자원의 무기화 과정이라든가 국제 지정학적 위기들 속에서 그럴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지 약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서플라이 체인의 특히 업스트림 쪽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의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솔직히는 시장에 제대로 된 진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야, 그럼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주 특이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테슬라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거의 창업할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던 기술자분이 테슬라를 나와서 새로 관심을 가진 그런 이 창업을 한 기업이 배터리에서 다시 금속을 회수해서 네.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테슬라의 초석을 다진 분이니까 이거 뭔가 알고서 시작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럼 폐 배터리나 폐 전기차에서 이걸 활용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 또는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는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굉장히 주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EU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얘기해요. 1차 자원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걸 세컨더리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데 그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해요. 순환 경제를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석유는 태우고 나면 끝나잖아요. 네. 얘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회수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거면 되겠네 하는데 모든 거에는 시점이 중요하죠. 시점?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자 이거에서 해봐야 6g 흡수하겠죠. 네, 그건 정말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럼 전기차가에서 나오는 걸 해야 네, 그건 그렇죠. 굉장한 그렇게 양이죠. 많이 나오니까는. 그럼 지금 전기차가 지금 이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그 언제 나오겠어요? 한 10년 뒤쯤 나오죠. 보통 한 번 돌리는 게 10년인데 그런 다음에는 보통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배터리를 그냥 바로 재활용할 거냐? 이게 보통 한 80% 정도 수율 나올 거거든요. 20년 되면. 이걸 리유주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ESS 쪽에다가. ESS에 네. 그러면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언제쯤 나오겠느냐? 이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여기저기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활용 기술은 지금부터 만들고 있어요. 저희도 네.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있는 거 계속 재활용으로 다 끝날 수가 있겠죠. 돌려서 쓰면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 계속 필요한 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재활용을 다 돌린다고 해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시점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 별로 좀 생각을 좀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그 생각 아예 하지도 네. 못했는데 정말 놀라운 관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뭐 아예 어떤 광산을 확보한다든가 네. 재활용도 좀 어렵다든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방식 지구와 화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서 뭐 여기서 자원을 확보한다든가 또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 가까이 오는 소행성을 이렇게 납포하는 방식으로 너 일단 우리 지구 궤도로 와봐 너 일단 잠깐 와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너를 우리 궤도에 놓은 다음에 여기서 캔을 갖고 우리 맞습니다. 지구를 데려갈게 이런 방식의 기술들을 제가 최근에 네. 좀 읽어봤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은 한 겁니까? 아니면 공상과학 소설의 SF 수준인 겁니까?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영화적 상상력이다라고. 물론 언젠간 되겠죠. 네. 야 이거 하면 뭐 될 것 같고 거기 가면 주인도 없는데 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 전에 갈 데가 있었죠. 원래 바다입니다. 바다. 옛날에 이제 그 태평양에도 망간 단계라고 이렇게 망간이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캐 갖고서는 거기에 금도 있고 뭐 있고 그거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30년 됐는데 실제로 제대로 못 캐내고 있죠. 망간 단괴. 맞습니다. 그 용어를 지금 제가 못 들은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 단어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그거 어디 갔어요? 지금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열수 광상이라는 게 있어요. 통가하고 피지 사이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광물은 기본적으로 마그마마다 이게 성분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또 와서 얘가 그냥 나 철 이만큼이야, 나 구리 이만큼이야 하고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미량으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것들이 어느 특정한 지질 조건에 맞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태시킨다고 이렇게 묶어 놓는데 구리 같은 거 제일 많은 데들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되는 지진 많이 나는 데들 그런 데가 어디예요? 안데스 산맥 쫙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구리 광산들이 거기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보면 구리 광산들이 쫙 있어요. 그게 이제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데 해저에서도 뽀글뽀글 쫙 검은 스모크라고 이게 이제 그런 광물들하고 같이 막 올라오는 것들인데 그런 데에 이제 어떤 침리라고 이렇게 기둥을 메고 있다 얘네들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근데 금속 굉장히 많은 데들이 있어요. 그거는 망간 단계 같은 경우 5,000m예요. 그러니까 해저. 그러니까 캐내기 되게 힘들겠죠. 네. 근데 얘들은 한 300-40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뭐 로봇도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에서 바닷속 200m, 300m, 400m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 잡지에 보면 사진은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럼 그쪽으로는 그렇죠. 지금도 어려운가요?
한두 개 캐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량 우리가 생산. 대량 생산으로 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이런 거죠. 내가 바닷속에서 캐냈으니까 이건 비싸. 이거 사주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유니 거라서 좀 싸고 이건 그렇죠. 바닷속에 샀어. 이거 그럼 좀 너 좀 3배 가격에 사줄래? 이건 안 그건 되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다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만들어내기 쉬운 게 아닌 거죠. 예전에는 뭐 철만 있으면 좀 되던 시절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철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소중한 그런 금속들 그리고 앞으로 뜰 금속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히토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 희소금속 이런 쪽에서 3대 희소금속을 꼽아보신다면 크리티컬 미네랄이라는 말을 요즘 써요. 제일 치명적인 치명적이다. 끝나는 이게 그런 거. 크리티컬 미네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공급망의 리스크가 크고 근데 산업에서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관리해야겠다. 이게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34종을 선정을 했고 굉장히 많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30종을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15종 정도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네. 그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되는 게 이제 리튬 같은 건 당연한 거고 리튬은 거의 네. 저 탑티어군요. 탑티어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니켈은 원래는 니켈은 아까 말한 대로 200만 톤쯤 나왔고 지금도 많이 생산되는 건데 이게 니켈이 생산돼서 제일 많이 쓰는데 스테인리스에 쓰이는 거예요. 합금 소재로 지금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앞으로 이제 배터리 쪽으로 더 많이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에 대한 수요도 아까 말한 하이 니켈로 가서 이제 전기자동차 수요 때문에 이게 니켈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제 코발트는 계속 양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코발트는 이게 광물마다 굉장히 생산되는 특성들이 달라요. 이 코발트라는 애는 반이 이제 DR 콩고라는 나라에서 나와요. 또 하필이면 또 콩고면 또 이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이레라는 나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DR 콩고로 만들어낸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쿠데타로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지금도 반군들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한 50%가 나와요. 거기가 지금도 제일 많아요. 코발트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리스크가 많죠. 그러니까는 그게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구리하고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니켈하고 같이 나와요. 니켈, 코발트 같이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고 있는 강산 중에 이제 암바토비라는 데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거기서 이제 코발트 같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편제성도 강하고 찾기도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코발트 양을 줄여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쓰긴 쓰고 그 양 자체가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 되게 좀 리스크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히토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히토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히토류하고 희유금속 이건 뭐냐 막 그런데 희유금속. 네. 어떻게 뭐 좀 다른 겁니까? 히토류라는 거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뭐 이테리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네. 광물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통틀어서 히토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좀 희유금속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토류인데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히토류들이 많아요. 경히토류에서 나오는 것들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연구자석용에 쓰는 네오디뮴이라든지 뭐 디스프로슘이라든지 이름도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히토류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 또 얘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백금. 쪽이라고 있는데 이제 백금 모델 가격이 그쵸, 아까 뭐 비싸죠. 말씀하셨던 여러 뭐 히토류나 희유금속 중에서 좀 가장 덜 오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까지. 근데 이제 수소대 때문에 그렇죠. 예, 소리가 아직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금 촉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장기적으로 네. 어차피 수소 시대도 네.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죠? 뭐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네. 그뿐만 아니라 요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적 우라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언제적 것 같아요. 우라늄이야. 네. 뭐 또 새로운 용처가 생긴 겁니까 여기? 아니, 새로운 용처는 아닌데 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재생에너지 막 가자고 했는데 이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얘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석연료 다시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EU에서도 지금 그린 텍소노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재생에너지 분류에 이제
원자력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그렇죠. 기준 이것들의 조건들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건이 정말 달성하기가 정말 힘들겠던데요.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이 그게 드는데. 실제로 핀란드에는 이미 처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원래 그리고 그거는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거는 네. 누구나 다 준비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해쪽, 네. 그 중국의 동쪽. 쪽에. 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새 정부 들어서면서 반면에 이제 우라늄 생산하던 데는 어떻게 됐냐면은 새로운 탐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한 10년 동안. 아, 그다음에 기존의 공장들도 문 많이 닫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라늄 가격이 두세 배쯤 올랐어요. 지금 한 2020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우라늄 회사들 생산 이거 탐사 이거 개발해서 자원 회사들 주가들 보통 3배 이상씩 올랐죠. 지금 보면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또 생겼죠. 그렇죠. 러시아. 지금 러시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농축 우라늄으로 우리가 들어오는데 카자흐스탄에서 한 49% 들어오고 러시아에서 한 33% 정도 들어와요. 그랬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제 생션을 걸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 사지 말아라.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라늄은 제외. 우라늄 제외한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그 원자력 발전할 때 우라늄 거의 50% 이상이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보면서 우리 그러면은 우라늄 수출 안 해. 로 갈 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유, 러시아 참 이거 참 원자재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그쵸. 경우가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네. LM이라고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죠. 그 전에 이제 그 니켈 가격 굉장히 올랐을 때 거기가 그러니까 거래 중지를 한 적 있어요. 거의 1980년대 이후 처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래 중지가 됐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는데 그 러시아가 실제로 전 세계 한 3위권 정도 니켈 생산국 정도 되고 특히 배터리급에서는 굉장히 많은 니켈도 스테인리스 쓰는 니켈하고 배터리 들어가는 니켈이 또 달라요. 아, 네. 예, 그게 하이니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죠. 그런 러시아 문제 때문에 이제 니켈 가격도 심리적인 그런 충격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올라가 버리는 상황인 거죠. 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원자재가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그쵸. 무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는 이 천병으로 계신 조성준 박사님의 역할이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댓글창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모아뒀다가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Round one, fight.